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을 잘 보냈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 떨어져가지고 오늘을 못 보냈습니까? 지수도 별로 이렇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오늘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뉴스로 정리해 시청자분들한테 이실직고를 하자면 네. 삼성전자 루머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루머가 HBM3를 원래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퀄리티 테스트가 뭐 거절이 돼가지고 뭐 2주 정도 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실직고를 하자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확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그 주제는 아닌데 보통 이게 그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그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근데 그 뭐 안 해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찌르다 보면은 대충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실직고를 하자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SK 하이닉스는 HBM4E 4도 안 나왔는데 4E를 2026년 개발하겠다고 이번에 메모리 워크숍에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개발 계획도 막 빵빵 대놓고 이게 또 추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세. 탄력 붙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역전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이실직고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부동산 PF라는 단어에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런 세부 방안 나오고 나면 이거 되게 전문적이어서 이게 사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비동산 PF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 은행이 있고 이게 그 건설사가 있고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은행 입장에서도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손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영업해온 사람은 성과급 받고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를 손실 잡아서 이제 내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당국에서 그리고 이게 또 자기 손으로 치기가 조금 싫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피 묻히기를 좀 싫어하는데 이번에 그 정부가 내놨던 거는 이게 어쩌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누군가 의사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합의점이 있는 부분을 정부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3단계로 평가를 했었던 거를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이제 4단계로 이렇게 했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릿지론 단계냐 PF 단계냐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했는데 뭐 PF하고 브릿지론의 그 차이는 브릿지론은 이제 땅 살라고 했던 거라 이런 거는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땅도 제대로 다 못 샀으면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경공매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그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냐, 이른바 우리가 LTV라고 부르는 그걸 다 받을 수 있냐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서 경기가 돌아서기를 그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낮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그 뒤로 미루는 건데 근데 사실 그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자기 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준을 준 거예요. 브릿지론은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 6개월이 경과를 했고 토지 매입이 미완료된 경우 그리고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에 12개월이 경과를 했는데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인허가가 완료돼 있는데 12개월, 18개월이 경과됐는데도 본 PF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때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거 기준 잡아준 거에 미달됐으니 이건 부실 우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릿지론과 본 PF가 공통적으로 만기가 4회 이상 연장이 됐거나 연체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 연장을 했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이 되면은 부실 우려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좀 그 규정을 좀 명확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눈치 게임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게 만약에 좀 부실하다 싶으면은 뭐 경공매를 하든 아니면은 리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돈을 물린 데가 있고 신규로 돈을 넣어야 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은 그 물린 데가 이게 물렸으면은 이제 자기가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네. 물렸으면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도 뭐 주식 살 때 이렇게 그 원금의 환불은 안 되잖아요. 안 됩니까? 시가 환불만 되잖아요. 시가 환불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 신규 자금을 넣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공간을 내줘야 돼요. 저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서 그래야 좀 신규 자금이 좀 유입이 돼서 공사비가 좀 올라가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 돈을 이제 그 은행이라든지 보험업권은 그래도 그나마 좀 유동성이 좀 있으니까 한 1조 원 정도 신디케이트론을 조성을 해서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네.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돈을 넣겠다는 건데 이 돈을 넣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돈 넣었다가 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규 자금을 하는 경우에는 요주의와 건전성 분류가 됐었던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문제가 있는 곳에 돈을 넣었으면 네. 이게 정상화 될 때까지는 정상으로 분류를 안 해주거든요. 음. 근데 지금 넣었을 때는 일단은 정상으로 분류를 해준다. 근데 원래는 그럼 넣었을 때도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한 데다가 일단 돈을 넣었으니까 그럼 바로 유지로 가는 경우가 있죠. 넣자마자. 근데 그런 경우도 요주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부실 사업장에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시적으로 그 정상으로 분류를 해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좀 빠르게 또 네. 여기에 대한 평가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적극적인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기에 좋은 조건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와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그동안 좀 관대하게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이게 네. 관대하게 만기 연장이 되면은 지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이거를 딱 쳤을 때 그 뒤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체력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분석을 한 결과 이 정도면은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체 PF와 전체 금융권 네. 실제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개별 회사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개별 회사에 근데 사실 뭐 여기에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사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네. 개별 회사별로 조금 문제될 수 있으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PF가 좀 삐걱삐걱하지만 그래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되게 시장이 급 경색됐던 거는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뭔가 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의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롯데건설이 이제 자금을 구하러 이제 이른바 채권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때는 금리가 거의 한 20%대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뭐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계열사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계열사 도움도 안 받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좀 몰래 하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야 이런 식으로까지 저거 하면 오히려 채권 시장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장에서 경종을 좀 일으켰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부 지원 얘기도 좀 나오고 그때 이제 롯데에서도 바로 야, 이거 있는 담보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메워라 네. 라는 지시가 나왔고 그때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 이렇게 롯데건설 사장님 분명히 연말에 문제될 거라고 네. 그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랬는데 진짜 연말 되니까 그때 롯데건설 사장님 그렇죠. 해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는 그 개별 사업장에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위기론으로 번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이게 그 좀 보면은 네. 와 좀 무섭더라고요. 그거 다큐로도 많이 봤어요. 저도 예. 거의 뭐 되게 화려하게 지어놓긴 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 한 분 없고. 예. 건물은 진짜 막 네. 유리로 삐까뻔쩍하죠. 삐까뻔쩍하게 네. 져놨는데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도 문제고 생숙
생활용 숙박시설. 네. 그것도 지금 뭐 입주의 뭐 조건 바꾸고 뭐 그러는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좀 있어서 그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더라? 저 입주 조건 네. 뭐 분양을 받았는데 뭐 입주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있었고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뒷단이 아직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됐던 부분들이 식는 과정에서 거기서 좀 내려오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 5천만 원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예금자보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새마을금고 중앙회 쪽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간 거죠? 예, 이 금융 중에서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자보 한도에 적용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망하게 되면은 네. 보통은 중앙회에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이용하던 지점이 좀 없어져가지고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이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보호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통으로 막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개별 조합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서 5천만 원 이하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어제 진짜 MBC 스트레이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좀 다뤘었나 보네요. 그래요? 예, 근데 진짜 뭐 그런 투자를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와서 보니까 네. 좀 약간의 그 시장의 광기가 좀 있었구나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뭐 사업자 한번 내놓으면은 뭐 그 무슨 조건 한두 개만 채우면 바로 분양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그렇죠. 비일비재했었죠 또 그때는. 이제 주택 쪽에서 뭐 네. 그 규제가 좀 강화되고 그러니까요. LTV, DTI 강화되고 하니까 그때 지식산업센터의 끝물이겠죠. 네. 끝물에 그 마지막까지 했던 것들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네. 이렇게 한번 과열하고 내려올 때는 또 그 정리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피하는 것도 좋지만 네. 피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없던 부분들은 뭐 물렸으면 물려야죠. 네. 뭐 대마불사도 뭐 한계가 있는 거지. 물렸을 때는 좀 손해 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든 분들도 생기지만 네. 힘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정리할 거 정리를 안 하면 그것도 좀 결국은 쌓여서 나중에 터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오늘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놔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기술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다들 전 세계적으로 뭐 자타공인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오늘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조선 경쟁력은 가스선만 우위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해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조선 산업을 바라보면서 양적으로는 중국에 밀리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이 적은 거지 훨씬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오늘 이 리포트를 보면서 좀 우리만의 좀 새로운 해양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조선 산업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화면을 준비해놨는데 일단 제일 특이한 건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 밑에 보시면 미국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때 딱 두 번 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만 배 만드는 국가 미국. 자, 그런데 이건 뭐 그건 좀 흥미로워서 보여드린 거고. 근데 그것도 그건데 거의 80%, 90% 넘는 점유율을 미국이 차지했었다라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전쟁 때는 그 온갖 공장들을 다 요걸 이제 그 조선업으로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일본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이 조선 산업의 1위 국가가 됐을 때에도 사실 일본에서는 처음에 안 믿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는 고부가 가치 선박은 여전히 우리가 제일 최강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얘네가 양만 많지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우리도 조금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선종별 경쟁 우위를 산업연구원에서 내놨는데요.
가스 운반선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93.3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크선을 보면 아무래도 벌크선이나 유조선의 경우에는 저부가 가치 선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97.5점, 유조선도 92.6점으로 중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고부가치 선박 류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긴 한데 한국이 91.7점, 중국이 91.4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술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상선의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사실 상선을 만들면 군함도 잘 만들잖아요. 예. 결국은 상선의 강세는 해군력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산업연구원에서도 중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이 1990년대 초중반부터 30년간 이어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군함 수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도 앞질렀다면서 해군력의 급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이 보유한 상선의 선봉량도 세계 1위, 4위인 우리나라의 4배 수준으로 앞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조선사별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화 오션의 경우에는 배뿐만 아니라 방산의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뭐 해군에 대한 어떤 해군 군함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지금 LNG 운반선에 얼마나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국의 그 조선 산업을 보면 국가를 필두로 플랜트, 조선, 금융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하나의 해양 플랜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드릴십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플로팅 선박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해안까지 움직이는 배는 누가 할 것인지, 여기서 벙커링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EPC라고 하나요? 이거를 EPC를 국가 단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각각의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과 한국이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산업연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해운 산업이 친환경 디지털 전환으로 조선 시장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불공정 경쟁이나 해상 패권 확대에 대한 우방국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환경 변화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에서는 조선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AS 있잖아요. AS도 우리나라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조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산업연구원의 지적이 있어서 저는 참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중국에 밀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삐딱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전문가들이 분석한 얘기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맞겠죠.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스 운반선,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을 구분하는 게 이제 선종별로 구분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스 운반선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 창고가 아니고 냉장고라고 하면 안 되는데 LNG. 네. 창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면서 그 엔진을 듀얼 fuel로 가져가는 거, 네. LNG하고 디젤을 디젤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니면 거기서 뭐 암모니아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벌크선, 유조선, 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만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여기 하나 조금 네, 걸리는 게 네. 있고. 국가 단위로 이제 중국에서 뭐 나라가 국영조선사가 이게 되게 큰데 이 국영조선사가 크게 된 거는 자기들끼리 그 인수합병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망한 회사들 다 합병하고 막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한국에서 하자? 정부가 주도해서 금융회사까지 껴가지고 EPC를 통으로 야 이게 과연 모르겠어요. 이게 요새
그 국제 통상에서는 좀 룰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나라가 나서 가지고 파이낸스 지원하고 EPC에 뭐 플로팅 딱뭐 트레이시백 어렵죠. 다 붙여서 한다. 이게 과연 잘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 조선업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과의 경쟁을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저가 선박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거기다 주문 넣어가지고 치킨 게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통상 문제 생겼을 때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경쟁 강도가 생각보다 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적인 측면을 가격 경쟁력만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 신기술의 어떤 친환경 엔진으로 볼 것이냐 좀 그런 게 있어서 뭐 이건 좀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종합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좀 밀린다. 뭐 저는 뭐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주워 들은 얘기는 네. 뭐꼭 그렇진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미국 Z세대들이 힘들어요? 하여튼간 어린애들이 말이야. 농담이고요. 네. 그 사람이 살면서 시대를 좀 잘 타고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대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은 네. 저는 나름대로 제 세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 세대 때처럼 가난을 겪지도 않았고, 네. 물론 지금에 비하면은 가난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 사실 때 얘기에 비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세대 좀 한번 뒤돌아보면 대학교 갈 때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 터지고 그 다음에 취업할 때 딱 우리가 취업할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순탄한 세대는 또 아니기도 해요. 그쵸. 뭐 어렸을 때 뭐 반에 60명에 뭐 오후반 오전반 있었고 막 이런데 네. 그렇다고 이렇게 막 굶고 그렇진 않았죠. 뭐 이렇게 뭐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학교에 가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고도 성장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747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목표가 7%였잖아요. 경제 성장률 7%.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7% 성장률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뭐 그때도 말은 안 됐지만 네. 그냥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미국의 신용 분석 기관 트랜스 유니온이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재정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 G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의 20대 시절에 비해 수입은 적고 부채는 많고 윤채율은 높더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G세대는 1995년부터 2012년으로 구분을 했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물론 이 15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길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좀 빠르게 그 성장해온 나라에서는 15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던 시기에 경제적 재앙을 마주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취업을 했고 네. G세대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서 그 밀레니얼 세대는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저금리로 갔다는 거고 G세대는 팬데믹을 맞으면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음.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서 미국에서 23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금리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모기지 대출까지 모든 대출 금리 부담을 가중시켰다라고 이제 CNN에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미국 기준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초던님 시외버스 뒷좌석은 그야말로 근데 시외버스 뒷좌석은 그때는 우리가 담배도 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막 혹시 아저씨들 거기서 담배 피고 네. 다 재떨이도 있고. 엔진 앞에 달려 있던 거 기억나세요? 전 거기 앉아서 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거기에 저기 뭐 그 극장에서도 막 담배 피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담배는 저 기자 입사했을 때도 기자실에서 그냥 담배 선배들 다 그냥 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참 빠르게 변한 것 같은데 그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할부금 진짜 우리 대학교 때 무슨 자동차를 타 학생이.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이 할부금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용 사용액이 2023년에 처음으로 1조를 돌파를 했는데 거기에서 물가와 생활비 상승, 거기에 식료품, 외식비, 기름값 뭐 이런 거 다 올랐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때보다 전체 총액적인 대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부풀어진 대출을 네. 그러니까 빚을 줄일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가 쭉 늘었다가 그래도 조금 한 2017년, 18년 때쯤은 좀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좀 뭔가 대출을 줄이는 게 정상화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빚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선거를, 그러니까 대선,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빚 줄이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를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트랜스 유니온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은 네. 야, 이게 진짜 꼰대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지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버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지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신용카드 대출이 있다면 덜 비싼 형태의 대출로 갈아타고 매달 실질적인 지출과 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세상은 문제 없는데 니네가 그 정신없이 돈 써서 그렇다. 뭐 열심히 살아라라는 알겠습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마땅한 답은 없네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예.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실적 발표됐어요. 기대가 많이 되죠.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아무래도 요즘에 그 우리나라 여러분들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그다음에 뭐 다른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겠지만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인기는 결국 이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업체들이 좋은 그 실적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한국 콜마 실적 좋았던 거 한번 전해드렸고 오늘은 코스맥스 실적이 좋아졌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455억 원을 기록해서 22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그리고 매출액도 30% 증가해서 5,268억 원을 기록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이 지역별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 미국, 이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뭐 가릴 것 없이 지금 한국은 58% 늘었고요. 미국도 한 7% 늘었고요. 중국이 29% 늘었고 태국 2%, 인도네시아 4% 이렇게 뭐 어느 곳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한국에서는 간접 수출뿐만 아니라 직수출이 모두 다 호조를 보였었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그 인디 브랜드들 와서 K뷰티 이제 구경했으니까 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그 티르티르 요게 그 윤광 해갖고 막 광 잘 나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누아라고 해서 기초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막 토너인데 피부에 광채 나게 만들고 피부 컨트롤 잘 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팔려서 참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보면은 중국은 상해가 17%, 광저우가 57% 늘어서 상해는 메이크업과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건 색조고 그리고 인디 브랜드는 뭐 다양한 것들 다 하겠지만 이제 여기에는 기초 제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색조, 기초 가릴 것 없이 중국에서 잘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아센 JV라고 해서 이센 JV죠. 이센 생물과학 유한공사가 있어요, 중국에. 지난 2020년에 코스맥스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는데 코스맥스가 지분 51%, 이센이 49%의 지분을 넣고 이센 JV를 설립했는데 이 이센 JV가 이 광저우 합작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요게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상하이 공장하고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럼 상하이 광저우 공장에 약간 생산 물량이 그러니까 여력이 남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팔 만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중국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중국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도 인디 브랜드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결국 이 인디 브랜드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코스맥스의 실적은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한국 기업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진짜 중국 수요가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되게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인디 브랜드들이 앞서갈 때 또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건 또 이게 OEM, ODM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그 화장품이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그 화장품은 아니더라.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좀 종종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실적 내면서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시장 환경 예전에 네. 중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거 많이 사던 그런 거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K 콘텐츠를 보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항상 화장을 하는 게 이렇게 약간 백옥 같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제시, 그러니까 걸크러쉬 이런 화장보다는 백옥 같은 화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바르면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BTS 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주호 기자는 저기 아까 내가 보니까 뭐라죠? 닥터 스트레인지? 아, 닥터 스트레인, 네. 맞나요? 닥터 스트레인지. 네, 맞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오늘 그 저도 오늘 이주호 기자 보고 한마디 했었는데 머리 여기 자르고 나니까 흰머리가 많아져가지고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이 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갈지 염색을 하고 올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염색, 그 흰머리는 네. 좀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는 분이 흰머리가 있을 때 좀 멋있는데 이게 없으면 좀 우리 같은 사람이 흰머리 없는데? 많으면 그냥 그냥 뭔가 늙은 좀 거죠? 그냥 염색 좀 하고 다니라고. 예, 최저임금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1년에 한 번 있는 빅매치. 아, 또 왔네요. 예, 21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그 최저임금을 두고서 이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싸우다가 퇴장을 하면 공익위원이 정한다. 그렇죠. 이런 농담을 좀 하곤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는 아까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최저임금 얘기가 공식화되고 나면 웃으면서 얘기하면 또 엄청 혼나요. 근데 이미 시작도 전부터 좀 논란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공익위원 쪽이 그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 69시간 뭐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엄밀히 따지면 69시간 얘기도 아닌 것 같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의 개편안을 설계한 사람이 그 공익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공익위원들 몇몇 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노동계약에 동조한 사람이고 와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정교조 활동이 학업 청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임금 최소화, 그러니까 최저로 임금을 주더라도 어떤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는 그 약간 그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네. 저생산성 일자리에 마치 임금 협상처럼 된 거죠. 네. 최저임금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사회적으로 이제 보호받아야 될 정도의 최저임금이어야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최저임금 네. 추이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뭐 옛날 얘기 하던 거 그냥 해보면은 저 학교 다닐 때 최저임금 한 2,000원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00원, 1,600원 네.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9,86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제일 높을 때가 2019년에 18%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18%라는 거는 전 근로소득자 중에 20%가 최저임금을 받는. 네. 뭐 그 얘기는 그거를 최저임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20%나 된다는 거는 최저임금의 취지에는 좀 살짝 잘 안 맞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이 이제
뭐 지역 산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PC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에 거의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임금 협상 이벤트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 됐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시즌이 오고 있다. 일주일 남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신 몇 가지만 볼까요? 예. 자, 고금리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내수가 부진하다. 11개, 17개 시도 가운데 15개의 소비가 감소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지금 1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이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가 된 곳이 0.4 인천, 그 다음에 오. 세종 0.1. 세종 0.1은 뭐 대형마트에서 좀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0.1이니까 좀 차치하고 뭐 거의 없다 치고 인천 0.4 이게 인천은 뭐 때문에 늘어난 거야 했더니 인천공항 있죠 면세점. 해외여행 면세점 때문에 이게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면세점 판매가 뭐 56.7% 늘었는데 요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결국 보면은 그것 빼면은 전국이 대부분 소비가 부진하다는 거. 대신 광공업 생산 지수는 5.8% 전국이 늘었는데 인천과 경기 이쪽에서 늘어난 게 반도체와 전자부품 생산 요런 쪽이 좀 좋아져서 좋았다. 결국 반도체 업황 호조가 광공업 생산을 이끌긴 했지만 고금리 고물가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더라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인천은 또 뭐야? 막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공항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 그 제품 홍보 아니고요. 네. 그 카카오톡으로 보험 가입하는 거 있어요. 카카오 그 뭐 페이증권인가? 뭐 거기 보험 하나 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여행자 보험이 있는데 네. 이게 그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 그 보험사가 무슨 보험을 드는데 그랬더니 여행자 보험. 출발하기 직전에. 네. 네. 그래가지고 막 좀 재밌게 하나 봐요. 이게 네. 뭐 그 뭐라 그러지? 안전하게 귀국하면은 조금 돌려주고 막 그런 네.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자 보험 갔다 오고 나면 아까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별일 이제 없으면 아깝죠. 그 카카오페이 그 손해보험을 여행자 보험 들면 되게 간편하대요. 근데 네. 이게 진짜 여행자 보험 공항 가면은 그 부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원래 하던 보험 어느 보험 어플을 깔아도 음. 되게 간단해요. 음. 근데 카카오톡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걸 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됐다는 거 보서 카카오가 뭐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 와 보험사 진짜 여행 진짜 많이 다니시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희 앞에 여행대 가고서 사람 별로 없길래 네. 다 여행 가셨나. 저도 여행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 또 수요일에 휴일이 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